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우선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 행동이 도리상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이 다 맞을 수만은 없을 테니 혹시라도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거나 제 시선이 편협했던 점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40대 초반에 접어든 평범한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현재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의 꽤 괜찮은 역세권 부근으로 접근성이 좋아 상권이 꾸준히 유지되는 곳이에요. 이 건물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정말 악착같이 뛰어다니며 시작했던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그때부터 차곡차곡 모은 돈과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 일부를 합쳐 마련한 자금에 추가로 대출을 어느 정도 보태어 몇 년 전 어렵사리 매입한 것입니다. 사실 제 형편에서 이 정도 건물을 가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대출 갚으며 관리하느라 신경 쓸 일도 적지 않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뭔가를 일궈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현재 제 건물에는 여러 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는데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그런지 다행히도 대부분 공실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1층에는 2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두 점포는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음식점으로 소박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새들어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브랜드 피자집인데 아마도 다들 아시는 유명 프랜차이즈입니다. 피자집 사장은 저와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는 한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친구입니다. 처음에는 세입자와 건물주라는 입장에서 서로 적당히 예의를 갖추고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의외로 성격이 굉장히 솔직하고 직설적인 편이라서 저에게도 거리낌 없이 편하게 말을 걸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더군요. 보통 세입자 분들이 건물주에게 조심스럽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그런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요구사항이나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전달하는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워낙에 저보다 어린 사람들의 그런 패기 넘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좋아하는 편이라 처음에는 좀 낯설어도 그 친구를 달갑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세대다운 솔직함이 부럽기도 하고 저도 젊은 시절에는 저렇게 의욕적으로 살았지 싶어 흐뭇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피자집 사장뿐 아니라 제 건물에 입주해 있는 모든 세입자분들이 혹시라도 건물 시설이나 임대 조건 등과 관련해 불편함을 호소하면 최대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늘 신경 써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가 건물주라는 입장이 단순히 임대료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상권을 유지해가는 동반자라고 여겨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실제로 간판이 파손됐다거나 수도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미루지 않고 즉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어쨌든 이 피자집 사장 친구가 처음 제 건물에 들어온 것은 약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이 친구는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계약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와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친동생과 사업을 같이 하게 되었다면서 사업자 등록증에도 동생 이름이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존 계약서에는 본인 단독명이었지만 앞으로는 동생과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해야 하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 동생 이름도 공동 임차인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약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면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 책임이 이중으로 얽힌다거나 임대 조건에 변동이 생길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동안 이 친구가 계약 이행도 성실하게 하고 임대료도 단 한 번 밀린 적 없이 잘 납부해왔고 무엇보다 상가를 깔끔하게 유지하며 건물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기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동생과 함께 운영하면 오히려 더 탄탄하게 가게를 꾸려갈 수도 있겠다 싶어 제가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약을 해지하고 이번에는 두 형제가 공동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되었고 그 계약 기간은 다시 2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새 계약서를 작성한 지 1년 정도가 되어가던 얼마 전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피자집 사장 친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부터가 예사롭지 않게 단호하고 급한 기색이 느껴졌는데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하는 말이 앞으로 얼마 뒤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점포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즉 이 건물에서 가게를 빼고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조금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가장 최근에 새로 작성했던 2년짜리 계약서 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계약서는 계약 개시일로부터 아직도 1년 이상이 충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차분하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넘게 남아 있는데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면서 제가 이야기한 그 최근의 계약서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은 그 계약이 아니라 맨 처음 제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왔을 때 작성했던 바로 그 첫 번째 2년 계약서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그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된다고 생각해왔고 그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가게를 빼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계약서를 새로 쓰면 기존 것은 해지된다고 보통 상식적으로들 이해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제 쪽에서도 그건 이미 새 계약으로 갱신된 거 아니냐? 고 물어보았는데 그 질문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차분히 따져 묻는 말투였는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상대방이 더 화를 내더라고요. 통화 중에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어 가면서 급기야는 제게 반말을 섞어가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라고 너무 갑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는데 솔직히 순간 저도 적잖이 놀라고 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친구가 평소에는 허심탄회하고 당당한 성격이긴 해도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며 반말을 하고 마치 제가 세입자를 괴롭히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붙일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예민해질 수 있고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이해받지 못할 때 울컥하며 감정을 못 이겼던 경험이 있기에 처음에는 그저 진정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계속 언성을 높이자 화부터 내지 말고 일단 우리 얼굴 보고 얘기를 하자.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 오해도 풀리고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여러 번 달랬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더 언성이 커지면서 건물주들은 다 똑같다. 자기들 마음대로 계약 해석하고 세입자 힘든 거는 전혀 배려 안 한다며 거친 말을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적잖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제 건물에 입주한 모든 세입자분들께 가능한 한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해왔고 작은 민원도 바로 처리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피자집 사장 친구에게도 가게 내부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최대한 협조했고 월세 입금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겹치면 며칠 늦어도 이해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갑질 운운하니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날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맞서 싸우듯이 대응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기분이 상하든 안 상하든 어쨌든 젊은 친구가 이 어려운 시국에 나름대로 가게를 키우겠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제 건물에 입주해준 것만으로도 서로 인연이 있었으니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 건물은 역세권이라 상가 공실이 오래가지 않는 편입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만 보자면 이 친구가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도 점포를 빼겠다고 하면 저는 곧바로 다른 세입자를 받아도 큰 손해를 보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그래, 계약은 계약이니까 위약금 물어야 한다고 따질 수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서 해석 문제로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본인이 이전을 결정했다면 그 결정을 존중해주는 편이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그럼 네가 원하면 가게 빼는 거 내가 허락하겠다. 위약금 얘기는 꺼내지 않겠다. 대신에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하니 정확한 이전 날짜만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소 거칠게 통화가 끝나서 저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전날 그렇게 언성이 높아졌던 피자집 사장 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통화 내용과는 사뭇 다른 좀 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통화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괜찮으시면 가게에서 직접 얼굴 보고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요. 전날 그렇게 다툼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터라 솔직히 약간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번 더 대화로 풀어보자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저녁에 가게로 갈게라고 대답하고 그날 퇴근 후 제 건물 1층에 있는 피자집으로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어서인지 매장은 손님이 거의 없었고 가게 내부는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친구가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처음 보는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누구신가 하고 생각하며 인사를 드렸는데 그 친구가 곧바로 일어나 아버지, 이분이 건물주님이세요 라고 소개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어르신은 이 친구의 친아버님이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예의를 갖춰 인사를 드리자마자 그 아버님이라는 분은 얼굴에 이미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제 얼굴을 노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젊은 친구, 세입자가 장사가 안 되어서 가게를 빼겠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까? 돈이야 있으면 그만이지만 없는 사람은 그거 하나에 가족 생계가 달려있어. 있는 사람이 좀 사정을 봐주면 될 거 아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목소리 톤이 꽤 격앙돼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전날 통화에서 저도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가게를 못 빼주겠다고 우겼던 것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네가 원하면 빼줘도 된다고 말했는데 이 아버님은 마치 제가 계약을 틈타 억지로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어서 제 말을 끊으며 한참을 더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사회생활을 적잖이 했소. 교육계에만 몇십 년을 몸담아 왔어.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돌아가는 심리는 다 안다 이 말이오. 그런데 이 친구가 어제 와서 하소연하는 걸 들어보니 이게 누가 들어도 건물주 갑질 아니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며 저를 몰아붙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차분하게 제 입장을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이 말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분위기를 더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오. 당신이 모를 수도 있어서 말하는 건데 이 건물이 있는 구청에 내 친구 동생이 구청장으로 있다. 이 말이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건물도 시끄러워질 수 있어. 구청 단속이라는 게 진짜 마음 먹고 하면 이 건물 상가 전부가 금방 비어버릴 수도 있는 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게 뭘까? 협박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업하면서 이런 식의 대놓고 압박하는 태도를 거의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에 순간 긴장도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진 제 얼굴을 보고도 그분은 말을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세상에는 법이 다가 아니오. 정이 있어야 하고 사람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요. 당신이 그렇게 법조항만 들이대고 계약서를 내밀면 결국 더 크게 손해보는 건 당신이 될 거요. 그 순간 저는 억울함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전날 통화에서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긴 해도 네가 정말 가게를 빼겠다면 빼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선 마치 제가 계약서를 방패 삼아 장사를 못하게 괴롭히는 사람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손짓을 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잠시만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랑 사장님이 통화할 때 저도 처음에는 계약기간 이야기를 꺼내긴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원하시면 점포를 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빼주겠다고 우긴 적은 없어요. 오히려 정확한 날짜만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갑질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 입장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겨우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말을 들으면서도 그 아버님은 얼굴에 수긍하는 기색은 거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잠깐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글쎄 말로는 그렇게 한다 해도 막상 나가려면 별별 구실로 위약금 물리려 하지 않겠소? 내가 그런 경우를 숱하게 봐왔소 하고 여전히 의심 어린 눈초리로 쳐다보시더군요. 순간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침착하게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 자리에서 제가 좀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했나?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맞장구를 쳐드렸어야 했나? 여전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선 오해를 풀기 위해 계속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제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입을 열면 그 어르신은 제 말을 중간에 계속 끊으셨습니다. 한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으시거나 아니,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하고 가로막으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상황을 차분하게 풀어보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그분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본인의 주장과 경력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이 동네에서만 몇십 년을 산 사람이오. 내 제자들이 지금 구청에, 교육청에, 경찰서에도 다 포진해 있어. 이 건물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뉴스거리 만들 수 있다니까. 이렇게 인맥을 과시하며 은근한 압박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나서 과장된 말씀을 하시는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계속 방해당하고 제가 뭘 말할 때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말부터 들어보시오 하고 잘라버리니
점점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게 빼겠다고 하시면 저는 빼드릴 겁니다. 계약 위약금도 안 받겠습니다. 단지 날짜만 정확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려 했는데도 그 어르신은 도통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대화가 한참 이어지고 결국 제가 간신히 한 문장이라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분은 바로 다시 말을 가로채그런데 자네 그거 아시오? 우리 애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당신 같은 건물주한테 휘둘릴 애가 아니오. 나이 어린 애가 장사 좀 하겠다고 들어왔으면 큰 어른들이 좀 봐주고 도와줘야지. 자네 같은 젊은 건물주들이 그렇게 돈만 밝히면 되겠소? 하고 훈계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부당하다는 생각이 복잡하게 밀려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친구가 처음 계약할 때도 또 동생과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고 할 때도 단 한 번도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적이 없었고 월세나 관리비 관련해 문제 삼은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해달라는 건 최대한 들어주고 혹시라도 장사에 방해가 될까봐 공사 일정도 다 조율해가며 배려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무슨 터무니없이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처럼 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르신은 계속 어린애 돈 뜯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분명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제 표정이 굳어가는 걸 보시면서도 얼굴에 뭐 기분 나쁜 티를 내나? 내가 틀린 말했나? 하고 되묻는데 그때는 답답하고 부당하다는 감정이 거의 임계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서운합니다. 저는 사장님이 가게를 빼겠다 하시면 언제든 빼드린다고 분명히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아드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서로 계약 내용을 헷갈렸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을 뜯으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처리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겨우 다 하고 나니 그 어르신은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그래도 내가 보기엔 자네가 젊은 나이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니 우쭐해져서 그런 거요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말다툼 아닌 말다툼이 이어지다 문득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얼굴이 조금 변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계속 뭔가 낯이 익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몇 달 전에 그 친구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했던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성이 윤씨였다는 게 문득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윤씨 윤 선생님 혹시? 그 순간 어디선가 예전에 교육계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지역 유지 한 분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싶어 저는 더 이상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표정만 살폈습니다. 낯이 익다 했더니 어쩌면 그때 들었던 이야기의 당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분은 내가 그냥 넘어가는 거요. 이번 한 번은 자네가 나를 만났으니 다행인 줄 아시오하며 마지막까지 마치 경고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는 참 억울하고 분하기도 했지만 그 자리에서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계속해서 저를 훈계하시고 본인의 인맥과 영향력을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이분이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낯이 익을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기억해온 그 인물과 같은 분이라면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오래전의 기억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말할 틈을 보다가 그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퇴직하시기 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고요. 제 질문이 뜻밖이었는지 그 어르신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아니 자네 그걸 어떻게 아나?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맞아. 나는 학교에서 평생을 보냈지. 내가 가르친 애들만 해도 몇백 명이 넘을 거요. 하고 본인의 경력을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미 직감적으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으로 만났던 그 선생님이셨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들이 있었기에 얼굴의 세월 자국을 넘어 그분이라는 걸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반에 있었던 학생입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선생님께서 저한테 참 여러 가지로 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 말을 들으신 그분은 처음에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그랬단 말이야? 그럼 자네도 그 시절 내 제자였구먼 하고 한층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 시절의 기억이 단순히 훈훈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이어서 더 충격이 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3학년 1학기 개학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봄바람이 부는 따뜻한 날이어서 저와 친구들은 운동장에 나가 공놀이를 하며 정말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뛰어놀다 교실로 돌아왔는데 선생님께서 우리를 교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선생님은 무척 화가 나 계셨고 곧바로 앞으로 나와 하고 몇몇 남자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불린 순간 무슨 일인지도 몰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탁 앞에 나란히 섰을 때 선생님은 한마디도 설명 없이 다짜고짜 제 뺨을 세게 올려치셨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고 순간 귀가 멍해지고 머릿속에 하얀 빛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맞아서 정말 별이 번쩍 보인다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맞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뺨을 번갈아 가며 한쪽당 3대씩 총 6대를 내리치셨습니다. 뺨이 얼얼해져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떨군 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여자아이들도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고 교실은 금세 숨죽인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선생님은 너희가 점심시간에 여자아이들을 놀리고 도망갔다며? 하고 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선 그런 비열한 짓 하는 거 아니야. 2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이번보다 더 혼날 줄 알아. 하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날 단 한 번도 여자아이들을 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안 그랬어요. 하고 꼭 말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변명했다가 더 크게 혼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울음을 꾹 참고 그냥 고개를 떨군 채 맞은 얼굴만 쌓아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선생님은 여러 번 사소한 일에 아이들을 세워놓고 호되게 혼내시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선생님도 그 나름의 교육 방식이었겠지만 어린 저에게는 참 두렵고도 슬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섭고 권위적인 담임 선생님이 지금 제 세입자인 친구의 아버님으로 제 앞에 앉아 계신다니 그 사실이 정말 낯설고 기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렇게 강한 태도로 저를 몰아붙이시는 건 예전에도 지금도 다르지 않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도 스쳤고 한편으로는 세월이 이렇게 돌고 돌아 또 다시 마주서게 될 줄 몰랐다는 허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분이었다면 그렇게까지 억울하게 혼나는 일이 반복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명이 통하고 사실을 먼저 확인해주는 선생님이셨다면 적어도 저희를 교실 앞으로 불러 세워놓고 다짜고짜 뺨부터 올리기 전에 정말 그런 짓을 했냐? 하고 물어보셨겠죠. 하지만 그분은 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단정하셨고 저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잘못이 있다고 믿고 행동하셨습니다. 사실 저뿐 아니라 반에 있던 남자아이들도 많이 혼나고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 눈에도 느껴질 만큼 저는 유독 더 자주, 더 심하게 혼이 났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크게 했던 것도 아닌데 선생님 눈에는 제가 늘 문제아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수업이 길어지고 있었는데 저는 책상에 앉은 채로 몸이 뻐근해서 잠깐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이 칠판을 돌아보다가 제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너 이리 나와 하는 소리가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얼떨결에 교탁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유를 묻기도 전에 선생님은 제 뺨을 세차게 내리치셨습니다. 뺨이 얼얼해지는 통증과 함께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다시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화장실이 가고 싶어 손을 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넌 나중에 단체 생활도 못할 놈이구나 하고 고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교실 통로로 끌고 나가 제 가슴팍을 발로 밀치셨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울컥했지만 울면 더 혼날까봐 참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운동장에 피구 라인을 긋기 위해 커다란 주전자에 물을 담아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도 선생님 눈에 굼뜬 아이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을 담아 조심스럽게 선을 긋는데 빨리빨리 못하냐 하고 소리를 치시더니 제 등짝을 발로 툭 치셨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주전자가 넘어진 채 물이 쏟아졌고 체육복이 젖은 제 모습에 친구들은 숨죽여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연 날리기 시간이었습니다. 얼레를 손에 쥐고 뒤로 걸으며 연을 높이 올리는데 뒤에 있던 여자아이와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이 뛰어오셔서 제 귀를 쥐어뜯으며 주위를 살필 줄 모르는 놈, 그렇게 멍청해서 어디 사람 구실하냐 하고 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를 툭툭 밀쳐가며 이게 뭘 배웠다고 하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제가 못난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생님이 매일 제게서 무언가 잘못을 찾아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칭찬을 받거나 쓰다듬어질 때도 저는 혼나고 벌을 받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면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혼이 날까 걱정부터 했습니다. 선생님 책상에 가서 질문하는 것도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노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잘못으로 간주될 것만 같았으니까요. 더 슬픈 것은 집에서도 기댈 데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오늘 선생님께 맞았다고 말하면 부모님은 이유를 묻기보다는 네가 뭘 잘못했길래 선생님이 때리냐 이놈의 새끼야 하고 저를 더 혼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찌검이 따기가 되어 날아왔고 어머니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고 등을 때리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집에서는 부모님께 어디에서도 변명할 수 없고 보호받지 못한 채 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저는 어린 마음에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나는 정말 못난 놈이다.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느낀 무력감과 서러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지금 이렇게 글로 적으면서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시절의 선생님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 제 건물에 세를 준 가게 사장의 아버지로 다시 제 앞에 앉아 여전히 저를 다그치고 혼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마치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분은 변하지 않으셨구나 하고요. 그 순간만큼은 어른이 된 제가 아니라 다시 그때 그 교실 앞에 서 있던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3학년 한 해 동안 내내 단 한 번도 다른 친구들에게 맡겨지지 않았던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 해에 제 이름 옆에는 늘 우유당번, 난로당번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급 게시판에 붙은 당번표에 자기 이름이 한 달이나 몇 주씩만 올라가 있었는데 저만은 1년 내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유 창고로 가서 반 친구들 전원에 우유를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창고에는 각 반별로 나눠놓은 우유 박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작은 손으로 힘겹게 끌어안고 복도를 따라 교실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그 일이 더 고됐습니다. 손이 얼어서 종이팩이 미끄러지기 일쑤였고 손끝이 빨갛게 부어올라 감각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나르는 일이 끝나면 또 다른 당번 일로 옮겨갔습니다. 바로 난로당번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일 텐데 그때는 교실에 커다란 난로를 놓고 조개탕과 장작을 떼서 난방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창고에 가서 난로에 넣을 장작을 몇 토막 그리고 커다란 양동이에 담긴 시커먼 조개탄을 옮겨와야 했습니다. 교실로 돌아오면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불을 붙이고 수업 중간에도 연기가 새어나오지는 않는지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난 뒤에는 더 많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난로 안에 남은 재를 작은 삽으로 일일이 퍼서 재버리는 통으로 옮겨야 했고 난로 주변에 떨어진 잿가루를 쓸고 걸레로 닦아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수업이 끝나면 신나게 책가방을 메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가거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마지막까지 교실에 남아 그 일을 다 끝내야 했습니다. 난로 당번으로 일하면서 저는 참 많이 맞았습니다. 조개탄을 옮기다가 조금이라도 흘리면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하며 선생님이 제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리치셨습니다. 한 번은 난로에 불을 붙이는 도중에 연기가 치솟아 교실이 뿌옇게 되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달려오셔서 제 등을 발로 걷어차셨습니다. 작은 체구였던 저는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길만 피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혼나며 당번 일을 하던 중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봄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종일 부슬부슬 비가 내려 운동장도 질척했습니다. 하교 시간에 교문 앞으로 나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차를 가지고 학교 앞으로 오셨더라고요. 당시에는 자동차를 가진 가정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에서도 아버지가 차를 운전하시는 친구는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비 오는데 힘들었지? 얼른 타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조용히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전날과 똑같이 우유당번 일을 하고 난로에 불을 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시더니 다른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쳐다보시며 야, 이리 나와 봐라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네 애비란 사람은 그렇게 차도 타고 다니면서 선생님한테는 한번 찾아오지도 않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를 손으로 꽝 하고 꿀밤을 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더욱 많은 일로 혼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유를 가리지 않고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아버지가 학교에 한 번도 인사를 오지 않았다는 점을 못마땅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제 가정 환경에 대해 일종의 질투 같은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린 저는 선생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저 늘 잘못한 아이처럼 눈치만 보며 지냈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건 그 선생님에게 맞고 난 뒤 교실로 돌아가 책상에 엎드리면 손등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던 그 기분입니다. 억울해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해 동안 저는 별의별 이유로 혼났습니다. 체육 시간에 공을 잘못 던졌다고 맞았고 쉬는 시간에 복도에 늦게 나왔다고 또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배가 아프고 열이 났습니다. 정말 몸이 떨리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체온계를 대보면 열이 높게 나왔습니다. 결국 그날 학교를 결석하기로 하면 신기하게도 오후가 되면 열이 내려갔습니다. 저희 형들은 그걸 보고 너 학교 가기 싫어서 쉬하는 거지? 하고 놀렸습니다. 지금도 가끔 너 월요일 되면 또 아프냐? 하며 농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른이 되어 대학에 가서 심리학 수업을 들으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극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정말로 몸의 병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그 두려움에 눌려 몸이 열을 내고 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의 그 긴장과 무력감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저는 그저 한 번이라도 왜 그랬니? 하고 물어봐 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서운 선생님이 이제 제 앞에서 세입자의 아버지가 되어 다시 그렇게 저를 꾸짖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여전히 그 시절에 갇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3학년 내내 그렇게 숨죽이며 매일매일을 괴롭게 보내서였을까요? 아니면 어린 나이에도 뭔가를 어렴풋이 깨달았던 걸까요? 지금 돌아보면 저는 4학년이 되자마자 그때의 두려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행동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4학년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학교에서는 학부모 총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오시든 말든 큰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학부모회의 며칠 전부터 어머니에게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엄마, 이번에 꼭 우리 선생님 찾아가서 인사드려야 해. 알았지? 하고 어린 마음에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저는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3학년 때처럼 선생님에게 미움을 사면 또 1년을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할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학교에 가시면 늘 선생님께 작은 봉투를 준비해서 드리곤 하셨습니다. 그 시절엔 그런 문화가 은근히 당연하듯 존재했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또렷이 알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촌지라도 드려야 제가 괴롭힘을 덜 당할 거라고 어린 마음에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나이에 이미 어른의 마음을 달래려면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고 배웠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게 제 유일한 방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학년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반으로 가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도 저는 여전히 3학년 때 그 선생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이라도 마주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제 쪽으로 걸어오시면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그날 하루가 끝날 때까지 두근거림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4학년, 5학년이 되어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체육 시간에 복도로 나갔다 돌아오다가 교무실 앞에서 선생님을 보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지만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뒷목이 떨리던 그 감각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 무섭고 두려웠던 3학년 시절은 시간이 지나면 잊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그 두려움은 서서히 분노로 변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왜 나는 그때 변명조차 못하고 맞아야 했지? 왜 그 선생님은 나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조금 더 또렷이 복수에 대한 상상까지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제 안에 정말 어린애 같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길에서 혹시 그 선생님을 마주치면 나를 그렇게 때렸던 걸 기억하십니까? 하고 따지고 때리고 싶다는 충동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크게 성공해서 유명인이 되면 방송에 나가서 이 선생님을 꼭 찾겠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며 다 들으라는 듯이 말하겠다. 그런 상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 유명한 TV는 사랑을 싣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제가 어린 시절 가장 미워했던 사람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부끄럽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0을 넘기면서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에 나와 이것저것 부대끼며 살다 보니 그 선생님을 향한 분노가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냥 가끔 문득 떠오르는 기억 정도로 남았습니다. 그 시절 선생님이 그러셨던 건 그분의 한계였겠지 하며 애써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바쁘게 살다 보니 마음 한구석에 있던 감정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난 후 그 무섭던 은사님 아니 그저 제게 폭력적이었던 담임 선생님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나게 될 줄,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건물주인 제가 그분의 아들이 제 세입자인 상황이라니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토록 두렵고 분노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다시 엮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피자집 안에서 그 선생님이 여전히 같은 말투와 태도로 저를 압박하실 때 저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에 휩싸였습니다. 아, 나는 여전히 그때 그 아이구나. 이분은 여전히 그때 그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저는 결국 참다 못해 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 번쯤은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선생님 반에서 3학년을 보낸 제자입니다. 하고요. 제 말을 들은 순간 선생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표정이 바뀌어 어쩐지 반가움이 묻어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아, 그래? 그랬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인연이 깊구먼. 하고 한 박자 늦게 손뼉까지 치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묘했습니다. 저한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분에게는 그저 수백 명 중 한 명의 제자였을 뿐이었겠지요. 그러더니 선생님은 마치 이제 제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하신 듯 슬쩍 목소리를 낮추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이 가게 하는 친구가. 네가 내 제자라면 선생님 얼굴 봐서라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사실은 이 녀석이 장사가 쉽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계약이고 뭐고 좀 융통성 있게 해줘. 월세를 당분간 받지 않으면 제일 좋고 그게 어렵거든. 좀 많이 깎아주면 안 되겠니? 하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머릿속에서 욕이 튀어나오는 걸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것처럼 가슴이 쿡쿡 아팠습니다. 세상에, 예전에는 저한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모욕을 주던 분이 이제는 은사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아들을 위해 제 선의와 양보를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저는 이제 그분에게 여전히 제자여서 어떤 부탁이든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표정이며 말투에서 여전히 상대를 내려다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침을 꿀꺽 삼킨 뒤에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원래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아드님이 나가겠다고 하시면 보증금을 다 돌려드리고 위약금 없이 점포를 정리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은사님께서 저한테 월세를 안 받으라거나 깎아주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그 마음이 사라지네요. 저는 이제부터 원래 계약서대로 할 겁니다.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월세 받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세입자를 아드님이 직접 구해오시면 그때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제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던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그 순간 다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분 앞에서 더는 고개 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들은 선생님 얼굴이 순간 굳더니 이내 다시 그날 피자집에서 처음 보았던 그 권위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성이 나빠질 수가 있냐? 내가 보기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게 그 정도뿐인가 보구나. 순간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시든 소리를 지르시든 하면 나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숨 섞인 목소리로 저를 평가하는 말투가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이번에는 한치의 떨림 없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 앞에서 대쪽 같은 선생님 이미지로 남고 싶으시면 이제 더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듣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아드님 앞에서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마시고 그 입 조심하십시오. 그 말을 하자 선생님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그분에게 한 번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못되게 대하셨다는 것을 그 자신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떨구고 고개를 돌리셨을 겁니다. 그렇게 긴장이 흐른 뒤 저는 다시 피자집 사장 친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드님도 오늘 다 들으셨으니 제 입장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이상 저한테 같은 이야기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고개만 살짝 숙이고 가게 문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머릿속이 얼얼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저 한 번이라도 저를 이해해주기를 바랐던 선생님. 그분이 이렇게 다시 저를 같은 방식으로 압박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피자집 사장 친구에게 전화가 또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정이 너무 어렵다며 가게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하세요.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그 친구도 사실 그냥 어린 청년일 뿐이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장사하며 살아보려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만약 그 친구의 아버지가 다른 분이었더라면 아마 저는 보증금을 다 돌려주고 기한도 맞춰드리며 좋게 정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토록 제 어린 시절을 괴롭혔던, 제게 상처를 남겼던 선생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제 마음에 이상하게도 해주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제가 거절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주었던 무력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되살아나서 이 사람들 앞에서만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 친구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고 제 감정을 그에게 그대로 옮겨서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걸 압니다. 이제 와서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 얘기를 길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라도 다 꺼내놓으니 조금은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기.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적어 올릴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받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글을 다 쓴 뒤에도 이걸 정말 올려야 하나, 누군가에게 너무 못나 보이거나 구질구질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제 사연을 읽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는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시며 그 윤씨 선생님 이름을 말해봐라, 나도 그 선생님에게 똑같이 심하게 당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 동안 제 안에만 갇혀있던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상처였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가게 빼주고 이 일도 다 잊어버려라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그 말들이 다 따뜻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일이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후련한 기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날 피자집 사장인 친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날 저와 선생님이 나눈 이야기며 분위기에 많이 위축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당당하게 따져 묻더군요. 아니,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구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은사님 아들이잖아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내 은사가 아니다. 내가 존경할 은사라는 건 가르침으로 아이를 바로 세우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그 말을 하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너희 아버님과 다시 한번 얼굴 보고 얘기하자.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거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아마 그 친구는 그 전화에서 제가 무슨 말을 꺼낼지 짐작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오후 다시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오늘 저녁에 피자집으로 오시기로 했다. 퇴근길에 좀 들러달라고 하더군요.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걸 정말 해야 하나? 그냥 외면하고 이대로 잊어버리는 편이 낫지 않을까?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당했던 일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꺼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저를 위로하는 유일한 방법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피자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친구와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게 가장 두렵고도 분노의 대상이었던 그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보고 처음엔 어색한 미소를 지으셨는데 저는 그 미소조차 못 견디게 싫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대충 좋게 얘기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제게 했던 일을 하나라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그걸 다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고 기억나는 대로 하나씩 쏟아냈습니다. 제가 3학년 내내 난로당번이랑 우유당번을 했던 거 아시죠? 겨울에 손이 얼어붙을 만큼 조개탄을 날랐고 조그만 실수만 해도 선생님이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 손들었다가 단체 생활 못할 놈이라고 욕먹고 발길질 당했습니다. 연날리기 하다 여자아이와 부딪혔을 때 귀를 잡아당기며 멍청이라 부르고 교실에서 별 이유 없이 매질했습니다. 선생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포함해 아이들에게 폭력을 일삼으셨고 가정 형편 보고 대놓고 차별하셨습니다. 애들이 보는 앞에서 촌지를 못 받으면 괴롭히셨죠. 다른 선생님들이 다 그런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다 선생님 같은 분들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버러지 같았어요. 피자집 사장은 처음에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다가 차츰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퇴직하신 걸 자랑스러워 하실지 모르지만 선생님한테 당한 애들 중엔 평생 상처로 안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누군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해코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명대로 살고 싶으시면 길에서 사람 만날 때 조심해서 다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이 선생님이었다는 걸 남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마세요. 선생님은 무슨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느꼈습니다. 이분은 그 일이 부끄러워서라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가 청렴한 선생님으로 은퇴했다고 믿겠지. 내가 이렇게 사실을 말하게 된 게 미안하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인간 이하였어. 나도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는 거다. 선생님이 다시 뭔가 말하려 하길래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변명도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의 사과 저는 받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으니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이를 먹었으니 이렇게 끝낼 수 있습니다. 내가 20대 때 선생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피자집 사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네가 어린 친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냥 빼주려 했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나니 그 마음이 싹 사라졌다. 그게 인간적인 나의 한계다. 이달까지만 가게 하든 바로 나가든 알아서 해라. 보증금은 돌려줄 테니 마음대로 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그 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그토록 두렵던 선생님이 아주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치 오래된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기억을 더 이상 제 마음속에서 부풀리지 않기로. 저는 충분히 제 이야기를 했으니 그 시절의 어린 나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아내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문을 닫고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조용히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이 평소보다 더 굳어있던 것을 눈치챈 듯 소파에 앉자마자 무슨 일 있었어? 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엔 차근차근 얘기하려 했는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자집에서 있었던 일, 선생님이 어떻게 제게 다시 옛날과 똑같은 태도로 말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고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몇 번이나 숨이 차올라 잠시 멈췄지만 아내는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기다려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잠시 조용해진 틈에 아내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늙은이를 그냥 뒀어? 패버리지. 순간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말수가 적은 아내가 그런 거친 말을 하니 그게 너무 뜻밖이어서 웃음이 났고 또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빈말처럼 툭 던졌지만 사실 연애할 때부터 제가 그 선생님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종종 이야기해왔기에 그때부터 이미 제 편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얼마나 두려웠는지, 집에서도 말 못하고 억울하게 지냈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이 분노해주고 안타까워하던 사람이니까요. 그날도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그냥 한 대라도 때리고 나오지 그랬어. 당신이 그 사람한테 뭘 못했어? 당신이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나라도 가만 못 있었을 거야 하고 계속해서 화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그때 내 어린 마음이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후회할 거야. 그냥 이렇게 말이라도 다 하고 온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일이었어. 그 말을 하고 나니 어쩐지 가슴이 조금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어린 시절의 저를 죄인 취급했던 목소리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저를 그저 못난 아이로만 여겼던 그 시절의 시선들이 아내가 대신해서 내 편이 되어 화내주고 욕해주고 그 사람 잘못이다 라고 말해주는 순간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내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꺼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이제 됐어, 다 얘기했어? 하고 물을 때쯤 저는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그 말이 처음엔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제 마음속에 몇 번이고 되뇌니 점점 진짜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 끔찍하고 괴로웠던 초등학교 3학년의 기억을 단순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만 남겨 두지 않기로요. 그 시간도 결국 내가 지나온 내 인생의 한 시절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기억해보자고. 완전히 잊는 건 아마도 불가능하겠지만 더 이상 그 시간에 갇혀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적고 올리고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댓글로 그 선생님에게 똑같이 당했다라고 공감해주신 분들도, 마음의 평화를 위해 내려놓으라 조언해주신 분들도, 저를 몰랐던 분들이 한마음으로 걱정하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이 일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혹은 분노에만 사로잡혀 더 크게 후회할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말들과 조언 덕분에 저는 제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고 결국 이렇게 잘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에게도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 준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으니까요. 앞으로도 아내와 함께 쬐끔 가진 것을 내세워 잘난 척하는 건물주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착한 건물주로 살겠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었지만 그만큼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말처럼 조물주 위의 건물주가 아니라 그저 조금 더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부디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의 나는 잘못이 없었다. 나는 잘 견뎠고 잘 살아남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